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교재 26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어제 이제 소송의 주체에서 법원 파트 와서 법원에 이제 관할 들어갔죠. 그래서 사물관할하고 토지관할 받고, 자, 26페이지 반가로 3번으로 가서 심급관할이에요. 자, 심급관할은 1, 2, 3심 관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뭐 복잡하게 정리할 거 없이 지금 판사하는 거 하나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심급관할 출발은 1심의 사물관할입니다. 자, 1심은 둘 중에 하나죠. 사물관할.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법원조직법 32조 1항이죠. 판사 3명 앉아있는 합의부에서도 할 수 있다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심 판결이 선고가 됐고 항소가 제기돼가지고 2심 재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심급관할 어떻게 되냐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을 했을 때는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에서 1심 했으면 서울고법에서 2심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3심, 최종심은 헌법에 써 있는 거죠. 최종심은 대법원이에요. 무조건 마지막은 대법원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 법제, 절차법 따로 안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2심은 고등법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심을 단독재판부 재판장 혼자서 했으면 2심은 지방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2심을 지방법원에서 하는 경우가 원칙이 단독이니까 원칙은 2심 합의부예요. 그래서 1심하는 합의부랑 이제 용어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합의부라고도 하고 항소심을 하는 거니까 항소부란 표현도 써요. 지방법원 항소부.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3심은 대법원이에요. 딱 요 정도만 잡아두시면 돼요. 뭐 이거를 사례시험에서 쓰라는 식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제 다른 내용 보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지 이제 읽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번호로 이제 바로 갑니다. 자, 관련 사건 관할이에요. 자, 관련 사건 관할은 어디로 보시냐면 27페이지 보세요. 관련 사건 관할을 따지는 건 두 가지거든요. 반가로 3번에 보시면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이라고 써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28페이지 보시면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라는 제목이 있죠. 그러니까 관련 사건인 걸 먼저 관련 사건이 뭐냐를 검토한 다음에 병합 관할과 병합 심리가 이제 관련 사건의 처리 방법이에요. 관할에 있어가지고. 자, 요걸 볼 건데 잘 안 하다 올 거니까 일단 27페이지로 오셔가지고 반가로 3번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제일 좋아요.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이고요. 그걸 다시 소목차 보시면 반가로 가번, 반가로 나번이죠. 여러분들 그 목차 표시도 한 번만 그냥 보면 이 목차가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숫자하고 한글을 번갈아 가면서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1점, 가점인 거고 그 다음이 반가로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양가로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목차 순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순서를 가는 게 다른 책 같은 경우 이렇게 안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판결문 기재 순서예요. 판결문에서 목차 잡을 때 이렇게 잡거든요. 그리고 원래 법률 서면은 판결문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할 때 서면 쓸 때도 이 목차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책도 거기 맞춰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반가로 3번. 자, 관련 사건의 병합관할, 병합심리 둘 다 세부 이제 목차는 또 토지 관할에 있어서 병합, 사물 관할에 있어서 병합 이 두 개를 이제 두 개 끊어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3의 가, 자, 형사소송법 5조입니다.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사건이 관련 사건이면이에요.
관련 사건인데 토지관할 관리하는 게 있으면 한 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한다로 가요. 자, 아직 내용을 공부 안 했으니까 관련 사건이 아직 뭔지 안 봤잖아요. 자, 그러면 관련 사건, 이게 토지관할 관련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관련 사건이 뭐냐가 26페이지 보세요. 자, 판가루 1번에 보시면 관련 사건의 의의라고 돼 있죠. 자, 형사소송법 11조입니다. 11조에 딱 써 있죠.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요. 1, 2, 3, 4호 보세요. 한 사람이 범한 수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형법에서 죄수 개념,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배운 거 있죠. 수재라고 했을 때는 반가루 아래 반가루 2번에 반가루 가번 보시면 실경을 의미한다 밑줄. 자, 그러면 요거부터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피고인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도 쳤고 강도도 했어요. 그래서 별개 행위로 해서 날짜도 다르고 다 장소도 달라요. 별개 행위로 해서 양자의 죄수 관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예요. 자, 그리고 토지 관할 범죄지 같은 걸 따져봤더니 자, 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토지관할이고 강도는 제주지방법원 토지관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27페이지 반가로 3번입니다. 관련 사건의 병합관할은 딱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검사 입장에서 어느 지역 법원에다가 토지관할이니까 어느 지역 법원에다가 이 사건들을 기소할 거냐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관련 사건 무시하고 그냥 써인 대로 보면 사기는 서울중앙 토지관할이니까 여기다 기소해야 되는 거고 강도는 제주지법이니까 제주에다 기소해야 돼요. 그쵸? 강도 사건은 따로 토지관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서울중앙에 토지관할 없으니까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뭐다? 일단 11조 방금 봤죠? 한 사람이 범한 수재니까 지금 갑이 범한 사기죄와 강도죄는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요. 일단 그 판단을 먼저 하고 자, 27페이지로 오셔가지고 형사소송법 5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관할을 하나는 서울 하나는 제주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 사건이 관련된데 관련 사건이면 한 개의 사건 사기 지금 서울중앙에 토지관할 있죠. 한 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른 사건 관련 사건 나머지 다른 사건 강도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토지관할이 있어서. 자, 그러면 검사가 지금 기소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원래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갑 입장에서 지금 이번 주는 사기죄 재판받으러 서초동 갔다가 다음 주에 제주도 내려갔다가 하라 그러면 지금 비행기 값은 얼마나 깨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재판의 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 할 수 있다? 물론 반대 경우도 가능하고 이 강도죄도 원래는 강도의 토지관할이 서울중앙이 추가 인정 안 되더라도 방금 봤던 11조 5조죠. 이 두 개 조문에 근거해서 강도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얼마든지 적법하게 공소제기할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그게 관련 사건임을 전제로 관련 사건의 병합관할 중 토지관할의 병합관할의 효과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관련 사건인지 아닌지부터 검토가 돼야지 이걸 적용할 수 있죠. 자, 이제 관련 사건의 의의를 마저 봅니다. 26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자, 다시 11조 조문 보세요. 한 사람이 범한 수개 범죄 관련 사건이에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이거죠. 자, 2호 보세요. 여러 명이서 같이 하나 범죄한 거죠.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예요. 갑도 사기, 을도 사기예요. 자, 그래서 27페이지 반가로 나와본 밑줄 총칙상 공범 그리고 각칙상 합동범
필요적 공범 다 포함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형법에서 배우는 죄수 개념, 실체적 경험 이런 식의 지금 개념이 계속 나오고 형법 총칙 공범론에서 배우는 공범의 개념, 형법 총칙상 공범, 합동범, 필요적 공범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요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면 형법책을 뒤져보셔야 돼요. 지금 형소에서 형법 개념을 갖다 쓰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또 형법 배운 지가 아리까리 할 거니까 간단히만 보면, 자, 26페이지 실체적 경합 보세요. 형법 총론의 죄수론을 보면 돼 있어요. 죄의 숫자에 대한 논이거든요. 자, 간단하게 개념만 잡고 정말 모르겠으면 형법책을 한번 정독도 해보고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이제 형소시험에 쓰라고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죄의 숫자라고 하면 일죄가 있고 여러 개의 수죄가 있어요. 물론 이제 형법으로 가면 좀 더 막 정치하게 더 막 이런 쪽으로 분석하는데 우리는 형소에서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개념만 잡으면 되니까. 자, 일죄라고 하면 다시 물론 이제 일죄를 좀 더 뭐 정치하게 나누는데 그냥 이 정도만. 자, 하나의 죄, 여러 개의 죄가 있고요. 일죄는 단순히 일죄가 있고 여러 개 행위, 여러 개 범죄 될 수 있는 여러 개 행위를 하나로 포괄해가지고 일죄로 치는 포괄일죄가 있어요. 자, 단순히 일죄는 지금 쓴 사기, 강도 같은 거예요. 사기 하나 있으면 사기 일죄죠. 강도 하나 있으면 강도 일죄예요. 가장 기본적인 질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수죄에서도 실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별개 행위로 사기 하나 쳤고 다음 달에 다른 장소 다른 피해자한테 강도 하나 있으면 이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악 여러 개의 죄의 관계에 있다예요. 자, 그럼 포괄일죄는, 자, 포괄일죄라고 형법책을 또 보시면 엄청 복잡하게 써 있을 건데 형사소송법에서 포괄일죄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형소법에서 포괄일죄 나오면 딱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형법책 보면 막 접속범을 더 큰 개념으로 잡아가지고 막 복잡하게 할 건데 딱 이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자, 무면허 의료행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영업범이라고 합니다. 자,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처벌해요. 그래서 의사 자격증도 없는 인간이 병원 차려놓고 진료를 하면 원래는 진료 행위 하나가 전부 다 그냥 개별 범죄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뭐 피부과 같은 거를 멋대로 그냥 자격도 없이 세워놓고 예약 환자 하루에 20명씩만 딱 받아요. 그럼 하루에도 20개씩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6개월 동안 해가지고 한 1000일 동안 뭐 했어요. 1000일 동안 영업을 했으면 원래는 뭐야? 20 곱하기 하루 20개 하고 1000일 했으니까 곱하기 1000개 해가지고 2만 개의 개별 범죄가 원래는 성립을 해요. 자, 근데 실제로 이 인간을 기소하고 처벌할 때 의료법 위반죄 2만 개, 여러 개면 이제 실경이거든요. 2만 개의 개별 수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의율하고 어떻게 처벌해요? 그 전체 기간 동안의 의료법 위반 무면허 진료행위 이런 거 가지고 포괄해서 하나의 일죄로 취급해가지고 기소하고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개개범죄 여러 개 될 수 있는 거를 포괄해서 하나로 일죄로 취급한다 그래서 포괄일죄라는 표현을 쓰고요.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게 영업을 본질로 하잖아요. 그래서 영업범이라는 표현을 써요. 포괄일죄 특징이 뭐가 있어요? 범죄 시작하는 시점하고 범죄가 종료하는 시점이 시기가 오래 걸려요. 단순일죄 사기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포괄일죄 같은 당장에 영업이니까 몇 달, 몇 년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상습범이 되게 자주 나올 겁니다. 이제 형소 배우면서. 상습절도 가중처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형법 332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 329조 단순절도, 330조 야간 주거 침입절도, 331조 행위태양 3개 잡아가지고 특수절도 이렇게 개별 절도들이 있는 건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 날도 절도를 하고 3월 2일 날도 절도를 하고 5월 1일 날도 절도를 했어요. 막 이때는 절도, 이때는 야주절, 이때는 막 특수절도, 피해자도 달라요. 자,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개의 절도의 수재 실체적 경합이에요. 행위도 다르고 날짜도 다 다르니까. 자, 근데 어떤 식의 사정이 추가로 들어가요? 상습성이에요. 보통 이제 법학에서 상습성 관련해가지고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절도를 그냥 무조건 여러 개 했다고 상습버져서 절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검사가 따로 입증해야 되는 구성요건적 사실이에요. 이러한 세 가지 절도가 동일한 절취습벽의 동일한 상습성이죠. 간단히 말하면 절취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세 개 절도의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하나의 포괄일죄 상습절도 일죄만 성립한대요. 물론 이제 법정형은 단순 절도보다 세겠죠. 2분의 1 가중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이런 상습범을 또 포괄일죄라고 한다요. 상습범 포괄일죄는 형소에서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 죄 자체가 절차법에서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상경은 형법 40조예요. 형법. 그리고 실경은 37조입니다. 자, 상상적 경우는 뭐예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 범죄를 구성 성립하고 평가되는 경우예요. 형법에서 되게 객관식 같은 걸로도 막 중요하게 정리하거든요. 자,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냐면, 자, 그럼 상경이랑 비교해서 실경은 뭐예요? 이건 한 개의 동일한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 죄를 성립하는 거고, 실경은 그냥 각각 개별 행위예요. 행위 동일성이 깨지는 거예요. 두 개 구별을 행위가 하나냐 두 개냐예요. 자, 보통 어떻게 예를 들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도 죽이고 B도 죽여요. 근데 죽이는 행위가 같으면 상경이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A에 대한 살인죄를 범하고 B에 대한 살인죄를 범해서 일단 범죄가 두 개니까 수죄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범죄가 성립되는 걸 일단 먼저 검토하고, 형법 여러분들 형법 사례 풀 때도 죄책 물어보는 거 맨날 나오잖아요. 성립하는 걸 먼저 치는 거야. 범죄 성립을 먼저 따진 다음에 행위자한테 성립되는 범죄가 두 개 이상이면 그 다음에 죄수 검토로 가는 거예요. 죄수 검토를 먼저 하면은 사례풀이가 꼬입니다. 그래서 실경, 상경 구별을 보통 어떻게 예시를 드냐면, 이 두 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 있는데 갑이 둘 다 죽어라 하고 폭탄 안에 하나 던져요. 폭탄이 빵 터져가지고 둘 다 동시에 죽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시점이 동시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하나의 폭탄 투척행위죠. 살해행위. 하나의 행위로 얘도 죽고 얘도 죽었어요. 일단 살인고의로 둘 다 죽었으니까 살인죄 성립하고 살인죄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범했으니까 이 두 개의 살인죄는, A에 대한 살인죄와 B에 대한 살인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라고 죄수검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실경은 뭐겠어요? 둘 다 죽이긴 했는데 어떻게 죽여요? 오늘 너 죽어라 하고 총 쏘고 한 다음 달쯤에 너도 죽어라 하고 총 쏴서 죽이면 한 달 전에 총 쏘는 거랑 그 다음 달에 총 쏘는 건 별개 행위죠. 행위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시기가 한 달이 떠 있는데. 그러면 살인이고 두 개 살인죄의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구별실익이 있으니까 요거를 막 구별하고 중요하게 정리하겠죠. 자, 형법전 펴가지고 내용 생각 안 나고 확인해보세요. 상상적 경합 처리 방법은 40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개의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나중에 유죄 판결 선고해서 처벌할 때 어떻게 해요? 두 개의 법정형, 죄의 법정형을 비교해서 중한 걸로만 처벌해요. 가중 같은 게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예시를 지금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당연히 상경, 실경은 이렇게 죄가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실경은 어떻게 돼요? 자, 실경은 이거 지금 정리 안 되신 분들은 형소지공 공부하기 전에 오늘 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개념을 잡아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100% 완벽하게 형소 시간에 설명하는 건 안 되거든요. 이건 형법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다루는 거라서. 자, 일반적으로 실체적 경합이라 그러면 전단 경합을 말해. 37조 조문의 전단이야. 앞부분, 뒷부분. 어제 문장이 끊기고 중간에 단 다만이 들어가면 본문 단서라고 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앞 문장은 본문이라고 읽고 뒷 문장은 단서라고 읽어요. 그럼 당연히 문장에 따라서는 조문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이 끊기고 단이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는 전문이고 뒤에 거는 후문이에요. 아니면 문장이 3개면 1문, 2문, 3문이라고도 하고. 자, 근데 어떤 경우도 37조 같다 그렇죠? 문장이 안 끝나요. 이렇게 쉼표로 있고 마지막에 마침표 한 문장으로 끝나면 앞부분은 전단이라고, 그러니까 문이라는 표현은 마침표가 찍혀야 문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마침표가 안 찍혀 있으니까 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전단, 후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37조 전단 경합, 37조 후단 경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합은 전단 경합을 말해요. 자, 이걸 왜 구별해야 되냐면 처리 방법이 달라요. 37조 전단 경합의 처리 방법은 형법 38조에 써 있고요. 후단 경합의 처리 방법은 39조에 써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형법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형소에서 이거 설명까지, 이 설명까지 못 하거든요. 자, 일단 전단 경합, 일반적인 전단 경합이니까. 자, 상경은 2개 비교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로 처벌합니다. 자, 근데 38조를 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전단 경합의 처리 방법 38조 1항 2로 둘 중에 중한 거의 경한 거 판단을 해서 2개의 죄 중 법정형이 센 거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흡수주의예요. 그냥 하나의 사형, 무기징역. 사람을 2번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2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둘 다 징역이면, 징역 같은 종류 동종이면 중한 거에다가 2분의 1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이에요. 가중주의입니다. 자, 3호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는 징역, 하나는 벌금, 다른 종류 2종의 형이면 병과주의예요. 징역과 병과를 둘 다 때립니다. 자, 그러니까 뭐요? 상경과 달리 경합범은 병과되고 가중돼서 더 불리하게 처벌돼요. 그러니까 죄수 관계가 상경이냐 실경이냐에 따라 가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제 처벌의 범위가 달라지니까 되게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형법에서 이걸 되게 강조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후단 경합은 어차피 또 형소에서 나오긴 해가지고 뒤에서도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딱 요 정도 죄수 개념을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26페이지로 다시 와가지고 반가로 2번에 반가로 가번 한 사람이 범한 수재라는 거는 실경, 일반적으로 후단 경합 이렇게 특정해서 표시 안 하면 일반적인 전단 경합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7페이지 반가로 나번에 또 공범 개념 나오죠. 자, 요것도 간단하게 딱 이런 식으로 개감만 잡고 너무 지금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형법책을 한번 읽어보시죠. 정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제 각 책상 필요적 공범 이런 거랑 비교할 때 총칙상의 표현을 붙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범이라고 돼요. 자, 공범이라고 하면 물론 협의의 공범이라고 하면 교사범, 방조범인데 방조범은 종범이라고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공범이라고 하면 공동정범도 포함합니다. 역시 형법이에요. 자, 그래서 공동정범은 뭘 말해요? 요건으로 따지면 주관적 공모와 객관적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실행행위 분담이에요. 자, 이거랑 비교해서 범죄를 혼자서 하면 단독이에요, 단독. 단독범, 단독정범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공동정범 뭐겠어요?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사기로 혼자 치면 사기죄의 단독정범인 거고 갑과 을이 저 인간 털어먹자 해가지고 사전에 공모를 해서 실행행위 분담이에요. 네가 사무실을 구해오면 내가 거기 앉아 사장인 척 해가지고 투자금을 편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행위 분담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공범이 되고요. 공동정범은 대등관계니까 둘 다 사기 기수로 처벌되는 겁니다. 자, 교사범은 어떻게 돼요? 교사는 애시당초 범죄할 생각 없는 애한테 범죄를 시키는 거예요. 교사에서 범죄 결의를 만든 다음에
교사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사에 따라 실제 그 교사 받은 사람이 범죄의 실행행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공범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항상 정범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고, 그래서 교사범의 요건을 가장 간단히 말하면 교사범의 정범에 대한 교사 행위와 그에 의한 범죄 결의에 따른 정범의 실행행위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법 공부하시면 여기서 이제 공범 종속성설의 종속의 정도에 대한 제한 종속 형식, 정범의 불법에 공범은 종속된다까지 배울 거고, 그래서 정범의 불법에 대해서 공범 불법은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이런 게 입에 붙어야 돼요. 어차피 형법 사례 같은 것도 풀어야 되니까. 맨날 쓰는 거거든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방조 보면 뭐야? 단순히 도와주는 거야. 교사하고 차이는 뭐야? 교사는 시켜가지고 할 생각 없던 사람한테 범죄 결심을 시키는 거고, 방조는 나랑 상관없이 애시당초 그냥 절도할 사람을 옆에서 그냥 경보기 같은 거 내려줘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범의 실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거, 도와주는 거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처벌은 교사범은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해요. 방조는 감경합니다. 32조 2항 보면 써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설명할 때 이제 조문 하나하나 같이 막 읽을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만 하는 건데, 당연히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막 혼자서 법 좀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확인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조범은 32조 2항에 보시면 정범의 형을 감경한다고 써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도 형법에서 다 배웠어야 돼요. 지금 조문상으로는 정범의 법정형이 10년 이하면 그걸 감경한다라고 써있죠. 그럼 감경할 때 어떻게 해요? 판사 마음대로 뭐 1년 깎고 절반 깎고 막 30% 깎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법 총론의 55조인가 보시면 감경 방법 있죠. 징역형 감경은 형기의 2분의 1이에요. 벌금형 감경은 조문에는 다액의 2분의 1로 써있는데 판례가 그거를 상한만 깎는 게 아니라 하한까지 같이 깎죠. 그런 거 다 형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결론은 정범형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서 처벌한다고요. 자, 이런 게 공범인 거고, 자, 근데 뒤에 필요적 공범 있죠? 그래서 필요적 공범이랑 비교해서 공범을 얘기할 때 총칙상공범, 이건 형법 총칙에서 일반적인 공범인 거고, 이건 형법 각칙에서 따로 규정하는 필요적 공범이에요. 자, 필요적 공범은 뭘 말이야? 자, 요런 범죄들, 아까 얘기한 절도니 사기니 강도니 요런 것들은 범죄 본질상 얼마든지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기 혼자 쳐도 되고 여러 명 같이 쳐도 되죠. 절도 혼자 훔쳐도 되고 여러 명 같이 훔쳐도 돼요. 근데 필요적 공범은 뭐겠어요? 범죄 개념 본질상 공범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범죄예요. 혼자서는 못하는 범죄인 거예요. 자, 그걸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대항범이 중요해요. 이름만 봐도 대충 아시겠죠? 집합범은 뭐예요? 혼자서는 절대 못하고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내란죄, 소유죄 이런 걸로 합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는 걸 처벌해요, 범죄가. 자,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광화문 광장에 가가지고 이 나라는 내가 망하겠다 소리친다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쿠데타는 기본적으로 수련이 행동되어 있는 게 조직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집합범이 됩니다. 자, 대항범 뭐겠어요? 상대방을 요해요. 나 혼자는 절대 못하고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항범을 또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두 가지를 나눠 정리해요. 이거 어차피 형소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자, 뇌물수수, 뇌물공여예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돈 받으면 뇌물수수죠. 그럼 뇌물을 수수, 받으려면 상대방 누가 필요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는 사람 없이 그냥 혼자서 내가 내 계좌 돈 출금한다고 뇌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뇌물수수는 상대방을 요하는 필요적 공범 중에서도 대항범이고요. 자, 업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의사니 변호사니가 직무 관련해서 알게 되는 그 클라이언트 비밀 같은 거 멋대로 막 공포해버리고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그럼 당연히 뭐예요? 누설을 하려면 누설 받는 사람이 있어야죠. 대나무 숲 가가지고 소리친다고 그냥 누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대항범이, 물론 다른 것도 있죠. 자, 그럼 왜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개를 끊어서 봐요? 얘는 우리 형법전을 보면 수수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공여자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뇌물수수죄가 있고 뇌물공여죄가 있는 겁니다. 쌍방 모두 둘 다 처벌이에요. 자, 하지만 업무상 비밀 누설 같은 경우는 범죄 본질상 누설 받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대항범이긴 한데 우리 형법의 처벌 체계가 누설 한 사람만 처벌하고 누설 받는 사람에 대한 개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처벌하는 대항범, 일방만 처벌하는 대항범을 카테고리로 나눠야 돼요. 이걸 왜 나누냐면 이제 형법책 보면 써 있어요. 이 필요적 공범, 대항범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법원칙이 뭐냐면 필요적 공범의 내부 참가자 상호간에는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 인간은 형사상 불가벌이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어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누설을 교사하고 방조, 이게 지금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이잖아요. 교사하고 방조한 사정이 있더라도 각 측의 개별 처벌 규정도 없고 그럼 누설의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냐 관련해서 방금 얘기한 거 있죠? 필요적 공범의 내부 참가자 상호가 되는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 방조 사정이 있어도 교사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 결론은 뭐야? 얘는 처벌이 안 돼요. 얘도 수수 방조 교사로 처벌 안 되는 건 똑같고 다만 각 측의 개별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공여죄로 처벌됨에 그친다고 합니다. 또 이거랑 또 비교해서 처벌되는 측에 가담한 외부 가담자에 대해서는 제한 종속 형식에 따른 총칙상 공범 성립 가능이거든요. 거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 얘기한 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형법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개념은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합동범은 뭘 말해요? 27페이지 이것도 각칙상 공범이에요. 각칙에 보시면 어떤 범죄? 어제도 봤죠? 331조 2항에 보시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로 더 일반 단순절도보다 가중처벌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합동하여를 구성요건으로 해서 둘이서 같이 한 거를 가중처벌하는 개별범죄 있을 때 그걸 특수절도, 특수도주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걸 합동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법에 가시면 여러분들 사례 중요 쟁점으로 합동범의 본질과 그 본질 현장설에 따를 때 현장에 나아가지 아니야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드립 같은 거 다 A급 쟁점으로 정리됐을 거고 형법 공부가 끝났으면 이렇게 던졌을 때 이미 쓸말이 나와 있어야 돼요. 방금 말한 게 키워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판례 태도까지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소는 그거 다 이제 공부하셨죠 하고 원래 이제 따라가는 거야. 지금 설명은 생으로 형법이에요. 이거 다 이제 형법에서 배우셨죠 하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 같은 거 읽고 넘어갈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자 교재 다시 갑니다. 자 27페이지 반가로 나번 자 관련 사건 하다 여기까지 왔죠. 11조 2호입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범죄 공범 말하는 거고 총칙상 각칙상 필요적 공범 다 포함이에요. 자, 그래서 나번에 있는 판례 한번 읽어보세요. 끝에 두 줄 보시면 일가 친척만 가지고 공범으로 보지 않죠. 범죄를 뭔가 같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조 3호입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11조 3호.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예요. 자, 근데 공범은 이미 2호에서 치고 갔죠. 그럼 3호는 뭘 말하는 거야? 공범이 아니지만 동시 동일 장소니까 역시 또 형법 개념이에요. 자, 27페이지 반가로 답안 보시면 동시범입니다. 동시 또는 이시의 행위가 경합해서 범죄를 발생시킨 거를 형법에서 공동정범과 비교해서 동시범이라는 표현을 쓰죠. 동시범의 처벌 원칙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263조가 먼저 튀어나오면 그 형법 공부를 거꾸로 한 거야. 263조는 동시범의 특례죠. 상해에 있어서. 특례라는 거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에요. 원칙을 물어봤는데 예외를 던지면 안 돼요. 동시범 처벌은 19조죠. 그래서 인과관계 판명이 안 됐을 때는 각각을 미수로 처벌함에 그치는 거고 그게 상해 결과인 경우에 한해서 263조에 따라서 공동정범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정범 위에 의하는 거니까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인 인과관계 판명 없이 각각을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가 263조의 상해의 동시범 특례입니다. 역시 이것도 형법에서 A급이에요. 사례용으로도. 역시 이거 정리 안 되신 분들은 형법책 뒤져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형법에서 배우겠죠 또. 자, 그리고 나서 11조 4호로 갑니다.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 허위감정, 통역, 작물, 그리고 그에 대한 본범이에요.
작물범과 본범을 딱 대표로 잡으시면 돼요. 요거는 형사에서도 중요하게 자주 나올 거거든요. 작물범이 뭐예요? 자, 작물이 뭐예요?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을 작물이라고 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절도범이 훔친 피해품이에요. 자, 그럼 작물범이라는 건 뭘 말해요? 그 훔친 작물을 작물애비가 훔친 거를 알면서 사들이면 작물 취득죄예요. 훔친 작물인 걸 알면서 맡아서 보관해주면 작물 보관죄, 알면서 운반해주면 작물 운반죄, 이러한 행위들을 중간에서 리베이트 받고 알선해주면 작물 알선죄입니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그 죄들을 범한 사람을 작물범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작물범과 본범은 뭘 말이야? 방금 같이 작물죄를 범한 전당포 주인, 본범은 그 애시당초 그 작물을 훔친 절도범을 말해요. 그 양자의 관계를, 양자 그 죄를, 작물취득죄와 절도죄를 11조 4호에서 관련 사건으로 본다요. 사실관계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11조 1, 2, 3, 4, 5고, 지금 보시면 이거 다 형법 개념이에요. 형법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또 까먹었을 거 그냥 한 번씩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분명히 혹시 여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복습 단계에서 형법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개념은 좀 잡아두셔야 돼요. 세부 공부는 형법 가서 하더라도. 왜냐면 이런 식의 단어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27페이지 다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련 사건인 걸 따진 다음에 그에 대한 효과로서 병합관할 병합심리예요. 자, 다시 반가로 3번에 반가로 가번으로 가요. 일단 조문 정리입니다. 다시 읽어보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한 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은 법원에 둘 다 기소해버려도 된다가 결론이죠. 자, 대신에 이 5조는 밑줄, 사물관할은 같아야 돼요. 둘 다 단독, 둘 다 합의부임을 전제로 갑니다. 사물관할이 만약에 달라버리면, 토지관할도 다른데 사물관할도 달라버리면 5조로 가는 게 아니라 반가로 나번의 9조로 가요. 자, 그래서 반가로 나번 보세요. 자, 관련 사건인데 하나는 단독 절도죄고 하나는 합의부 강도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 사건이 관련 사건이면 단독 합의부에서 상급은 합의부겠죠. 재판장 이제 판사가 3명 들어가니까. 그래서 합의부가 병합관할이에요. 토지관할 같은 경우는 어디다 기소해도 상관없다 했죠. 하지만 사물관할 같은 어디다 기소해야 된다? 합의부에다가 둘 다 기소해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물론 단서 예외는 있습니다. 그냥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보낼 수는 있어요. 보내는 걸 이송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 뒤에 써있죠? 토지관할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관할, 사물관할 둘 다 다른 경우도 9조가 우선 적용이에요. 5조가 적용되려면 사물관할은 같고 토지관할만 달라야 돼요. 그 두 개를 비교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정리로 갑니다. 반가로 가번에 있는 판례 보세요. 자, 굵은 글씨 밑줄. 자, 이런 관련 사건 관할은 고유관할 사건과 관련 관할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 병합심리를 요하지 않는다예요. 자,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아까 예시 들었죠? A죄는 서울중앙이고 B죄는 제주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관할은 다르고 사물관할 같은 걸 전제로 검사가 기소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원래 제주 사건인 B죄까지도 A죄 기소하는 서울중앙에다가 같이 기소할 수 있고요. 기소할 때 꼭 한꺼번에 같이 묶어가지고 기소할 필요 없다가 판례예요. 그게 병합기소잖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하나의 공소장에 1번 범죄 A죄, 2번 범죄 B죄 묶어가지고 같이 기소하고 같이 재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모두 가능하다. 따로따로 기소해서 따로따로 재판하는 것도 가능하다요. 그리고 용어가 고유관할 사건은 원래부터 서울중앙 토지관할이었던 게 지금 고유인 거고, 관련 사건은 원래는 제주 거였는데 5조에 따라 서울에 기소한 사건을 지금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단어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기소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고유관할 사건 재판이 따로따로 이제 재판을 해버리니까 고유관할 사건 재판이 먼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건 먼저 사건 재판이 끝나버리면 이론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애시당초 B 사건은 제주에서 할 거였는데 A죄가 서울중앙에 관할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서울중앙에 기소할 수 있었는데 그 서울중앙 A 사건 재판이 끝나가지고 A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서울중앙에서 소멸해버리면 A 때문에 서울에다 기소할 수 있었던 B 사건을 이제 다시 제주로 돌려보내자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근데 또 돌려보내면 또 소송경제 낭비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판례 보세요. 그 이하 이제 쭉 보시면 돼요. 방금 말한 상황을 지금 표현으로 정리해놨죠. 우리 이제 문장으로 보고 문장을 써야 되니까 항상 이해했으면 문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 관련 사건 계속된 이상 양 사건이 병합 심리되지 않고 여기다 밑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 여전히 서울에 유지돼요. 제주에 돌려보낼 필요 없다가 결론이에요. 이 판례 결론 하나 체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나번.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구조 정리해 두시고요. 자, 28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예요. 역시 반가로 가번의 토지관할 29페이지 밑에 반가로 나번의 사물관할입니다. 자, 아까 병합관할은 검사가 기소하는 단계에서 어디다 할 수 있냐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합 심리는 이제 어느 단계냐면 일단 따로따로 기소한 상태예요. 하나는 서울에 기소했고 하나는 제주에 기소해서 따로따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피고인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서울을 서초동 가가지고 재판받아야 되는 거고 다음 주는 당장 또 비행기 타고 내려서 제주도 받아야 되고 다음 달도 또 서울 갔다가 제주 갔다가 비행기 값만 얼마가 깨지고 숙소비가 얼마가 깨지고 지금 직장은 잘리게 생겨 난리가 생겼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주 사건도 좀 서울에서 좀 해주시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재판해 주세요가 병합심리예요. 방금 말한 거 토지관할이죠. 또 사물관할도 같은 문제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반가로 가번의 6조입니다. 방금 말한 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계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 하나는 서울중앙, 하나는 제주지법 이런 식으로 기소돼서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일단 밑줄 하세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 끊어서 밑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줄 당사자입니다. 검사가 신청할 수도 있고 피고인 어쨌든 신청은 있어야 돼요. 검사 피고인의 신청이에요. 왔다 갔다 하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좀 묶어서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자,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예요. 자, 그리고 다음 줄 또 나오죠. 일단 사물관할은 또 같아야 됩니다. 토지관할만 달라야 돼 항상. 자, 근데 아까 토지관할의 병합관할은 그냥 검사가 택해가지고 기소해버리면 됐었죠. 근데 이 병합심리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는 지금 서울중앙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제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서울중앙 원래 사건이 엄청 많거든요. 모든 사건은 서울에 몰리죠. 그러니까 조직도 크지만 한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 수도 많아요. 업무가 기본적으로 과중해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사건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오늘 판결문 써야 되는 게 막 그득그득 수십 개가 쌓여 있는데 갑자기 나보고 지금 제주에 있는 사건까지 네가 맡아가지고 병합해서 같이 하라 그러면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죠.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에서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 사건까지 너한테 떠맡으라 그러면 당연히 법원 재판부 입장에서는 서로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누가 몰아서 할 건지 정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서로 미루다가 정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양 법원의 상급 법원이에요. 상급 법원에서 그냥 네가 해라 찍어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의 결정으로 병합심리케 할 수 있다예요. 자, 그리고 나서 29페이지로 갑니다. 나머지는 절차 한번 읽어보시고. 자, 29페이지에 쟁점 박스 하나 있죠? 자, 방금 본 거예요. 아까 끊어서 밑줄하라고 그랬죠?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원래 이 형사소송법 절차법에서 상급법원은 원래는 심급상법원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행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직법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심급상 상급법원으로 가는 게 이론적으로는 타당한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판례가 반대로 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시를 보시면 돼요. 심급상 상급법원으로 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조직상 상급법원으로 간다가 판례 결론이거든요. 자, 판례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29페이지 일단 첫 번째 줄 밑줄 6조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의 의미를 빨간색 쟁점 키워드로 체크해 두시고요. 실제 답안을 사례 문제에서 이쟁점을 쓴다 치면 이 키워드를 쓰기 전에 뭐부터 가셔야겠어요? 형사소송법 6조를 펴서 베끼는 것부터 출발해요. 형사소송법 6조를 베껴 놓고 이 6조에서 규정하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의 의미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라고 써주고 학설은 우리 안 쓰려니까 날리고 학설 안 쓰면 검토도 안 쓰는 거고 판례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학설 이름을 한번 보세요. 학설 내용. 밑줄은 치지 마시고 안 쓸 거니까. 안 쓸 건 밑줄 치지 말라 그랬어요. 심급상 상급법원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고 각급법원 설치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상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가 있고 판례가 후자니까 두 번째란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책은 견해 대립을 쓰는 걸 전제로 판례 태도를 지시해서 전자 후자에서 후자라고 써놨는데 우리는 학설을 안 쓸 거니까 판례 태도를 소개할 때 2번의 내용을 쓰고 가야 돼요. 아니면 판례는 구별설의 입장에서 요렇게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아니 비구별설의 입장에서 요런 구분을 기준으로 판시하였다로 가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에 써 있는 내용을 판례 태도로 옮기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 교재 정리할 때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오시면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죄도 범했고 B죄도 범했고 일단 실체적 경합범 관계 관련 사건인 걸 전제로 A죄는 지금 광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기소돼서 재판을 1심 재판을 계속하고 있고 B죄는 제주지법 단독재판부에 기소돼가지고 역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피고인 갑이 오늘은 광주 갔다가 서울 사는 사람인데 내일은 제주 갔다가 난리 그냥 복잡해 죽겠으니까 이것 좀 병합심리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신청서 자체도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 제출이거든요. 자, 28페이지 반가로나번의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신청 자체도 지금 재판하는 재판부에다 하는 게 아니라 상급법원을 찾아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로 볼 건지가 되게 피고인 입장에서 일단 정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쟁점 박스로 가가지고 원래 이론적으로는 절차법이니까 심급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심급상 상급법원의 결론을 보세요. 결론 한번 따라가 보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판례 태도거든요. 자, 1, 2, 3심 아까 심급관할 배웠죠? 자, 1심을 전제로 두 개의 심급상 상급법원이 공통된 일을 찾아보고 공통이 안 되면 또 그 다음 심급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심급상 상급법원을 의미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1심을 지금 광주지법 단독에서 했으니까 심급관할 2심 어디로 가요? 광주지법 합의부로 가요. 그 2심이죠. 자, 제주지법 단독재판부에 있으면 2심은 또 제주지법 합의부에서 하죠. 하나는 광주지법 합의부고 하나는 제주지법 합의부.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공통이 안 되죠. 그럼 심급상 상급법원이 한 번 올라갔더니 공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자,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3심이죠? 자, 3심까지 갔더니 같은 대법원이죠. 자, 심급상 상급법원을 의미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건이 이런 식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게 무슨 현실적 문제가 있어요? 어제도 한번 얘기했죠. 대법원은 서초동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 이 대법원에서 대법관 그 열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의 최종심을 형사 한정도 아니고 민형공 다 마찬가지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을 지금 상고심으로 3심 최종심을 담당하는데 지금 이 사건이 뭐야? 지금 무슨 유죄냐 무죄냐도 아니고 그냥 서로 그냥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해라 미루고 있는 사건까지 대법원한테 하라 그러면 당연히 뭐야? 업무 폭증이에요. 바꿔 말하면 소송 경제에 낭비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결론을 이건 맞춰놓고 놀리고서 결론 어떤 결론? 대법원이 아닌 하급법원 선에서 이런 거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 봐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들자가 판례태도예요. 그래서 판례태도는 이제 지금 후자 견해는 뭐냐면 행정 조직상 상급법원이니까 뭔 소리냐면 자, 판례에 따른 결론입니다. 판례는 자, 말은 행정 조직상 이제 이건 외우셔야 돼요. 법 이름 외우셔야 돼요. 써야 되니까 각급 법원의 설치,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이에요. 그게 판례태도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조직상 상급법원입니다. 자, 뭔 소리냐면 판례태도예요. 광주지방법원에 대한 상급법원은 고등법원이에요. 어디? 광주고법. 지방법원 위에 고등법원이고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제주지방법원도 제주고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있죠. 고등법원은 제주지법도 관할이 광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판례태도에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만 올라갔더니 광주고등법원, 광주법원, 고등법원으로 공통이 되잖아요. 판례태도에 따르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대법원까지 안 올라오고 그냥 광주고법선에서 처리할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이건 결론을 맞춰놓고 논리구성 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례태도예요. 자, 물론 판례태도에 따르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건 아닌 게 예시만 딱 바꾸면 돼요. 어떤 걸로? 이게 만약에 하나는 광주지법이고 하나는 마산지법 단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산지법은 부산고법 관할이거든요. 그러면 판례태도에 따르더라도 한 번만 올라가면 하나는 광주고법, 하나는 부산고법이니까 공통이 안 되죠. 그럼 판례태도에 따르더라도 이 경우는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딱 요 정도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판례를 보시면 판례가 방금 얘기한 걸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자, 29페이지 보세요. 쟁점 박스 밑에 판례 달아놓은 거 있죠. 자, 일단 그 밑에 굵은 글씨 3줄. 자, 이거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아까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밑줄 안 그어도 돼요. 같은 내용 한 번만 밑줄하면 되죠. 자, 그리고 뒤에는 읽어보시면 돼요. 끝에 4줄 보세요. 토지관, 이제 판례태도입니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이 한다. 방금 얘기했죠? 광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법으로 공통되니까 광주에서 해라 써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는 대법원이 한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는 광주지법, 하나는 마산지법이면 광주, 부산 다르니까 대법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항상 이제 이해했으면 책에 써 있는 텍스트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9페이지 반가로 나번으로 갑니다. 역시 토지관할 같든 다르든 사물관할이 단독재판부, 합의부 달리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합칠 때예요. 자, 여긴 간단하죠? 합의부가요. 자, 그래서 10조 조문 밑줄.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관련 사건이 합의 단독 계속됐으면 누가? 합의부가 할 수 있다예요.
딱 그 정도 조문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거 조문이니까 따로 외울 것도 없어요. 이해했으면 조문 위치 정도만 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30페이지 이미 얘기했죠. 사물, 토일 둘 다 다르면 사물이 우선입니다. 항상. 자, 그리고 반가로 5번이에요. 자, 이런 관련 사건의 관련 사건 관할 방금 병합 심리 등은 2심 항소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밑에 조문 숫자 한번 보세요. 형사소송 규칙 4조의 2에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하단에 이제 따로따로 하던 걸 합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같이 하던 걸 쪼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30페이지 하단에 심리의 분리라는 것도 있어요. 7조 그냥 조문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이건 뭐 사례 낼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관련 사건 관할까지 다 본 거예요. 항소심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1페이지. 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만드는 관할, 재정 관할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하죠. 자, 쉬었다가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